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 발 물러나서 지금의 그 상황들을 좀 체크해 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올 3월 달에 시장과 경제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시장 참여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구조가 된 상황입니다. 3월달 증시 역사상 유례없는 강한 하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모두가 패닉에 빠졌었는데 4월달, 5월달 그리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런 속도로 회복이 되는 거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단 3개월이 채 꽉 채워지지 않은 상태, 약 2달 반 정도 됩니다. 이 시기에 시장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 위치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현재 시장과 경제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모두 살펴보고 어, 이제 좀 제대로 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좋은 것도 함께 봐야 하는 시점. 그리고 거꾸로 얘기한다면 좋은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나쁜 것도 같이 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유동성 폭발이 이제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장이 이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반대로 이제 더 큰 비관론으로 시장이 더 크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신 분들이 지금 시장을 아직까지도 납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상황이 변했잖아요. 시장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납득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졌던 고정관념을 이제 버리고 처음부터 시장을 다시 봐야 하는 시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되짚어 볼게요. 시장 하락을 일으켰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지금의 그 결과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3월 달에 말도 안 되는 그 하락의 원인은 코로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한 신용 경색이 문제였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일어났었더라도 시장에 신용 경색이 없었다면 그냥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하락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한 하락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신용 경색이라는 문제가 나오면서 조정이 아니고 그냥 패닉이 됐죠. 패닉셀. 그냥 모든 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 단기간에. 그래서 그때 원인은 이게 아니고 이거였다. 근데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4월 초 이제 반등이 나올 때 3월 말부터 이제 4월 초까지 강한 반등이 있었잖아요. 그때 앞으로 더 큰 폭락을 이제 얘기를 했던 많은 사람들 너무 일반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런 뷰는. 즉 누구나 예상하는 그 흐름에서 시장을 봤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이 온다. 말도 안 되는 진짜 본격적인 하락이 온다라고 그 비관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한 관점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손실이 누적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유동성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그 패닉셀의 원인이었던 신용 경색을 막아냈죠. 신용 경색을 막았으면은 더 이상 하락은 없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그게 객관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장은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과거도 아니죠. 아마 저번 달쯤에 그 마틴 암스트롱의 주기를 소개해드릴 때 거기에 제가 슬링샷 이 구간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거든요. 3월 패닉셀이 나오기 전에 마틴 암스트롱은 이제 자신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슬링샷 구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해놨었습니다. 이미 3월 패닉셀이 나오기 전에. 이 슬링샷이라고 한다면 이제 쇠총이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형상화한다면 쇠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양이. 그리고 여기에 고무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뭐 돌멩이 같은 거를 얹고 쭉 당기면은 그대로 확 날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묘사를 한 건데, 즉
밑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그 힘과 비례하는 강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슬링샷이라고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하락이 있더라도 그에 비례하는 강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3월 패닉셀이 나오기 전에 이제 언급이 되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시장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벽한 V자 반등이 이제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V자 반등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아예. 그래서 아예 그냥 코로나 이전보다 좀 더 높은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낸 상태고 얼마 전 나스닥도 역사상 신고가를 다시 썼죠. 그래서 뭐 기존에 이게 뭐 3월 달에 내려왔던 그 하락 있잖아요. 고점에서 내려왔던 이 하락 자체가 뭐 엘리어트 파동에서 보면 뭐 C의 1파다. 그거밖에 안 된다. 이후에 엄청난 하락이 온다. 결국 이게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 차트만 봤을 때는 틀린 게 됐죠. 결국 이 고점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C의 1파가 아니죠. 고점이 갱신됐기 때문에 그렇게 파동을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뭐 나스닥, 코스닥 지금은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냈는데 결과론적으로만 따진다 보면 일단 코로나가 오히려 증시의 유동성을 폭발시키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러한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오히려 호재가 돼버렸어요. 결과론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될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시장에 깔린 그 심리는 이때 4월 초, 3월 말에서 4월 초 반등이 나왔던 시기와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3월 말, 4월 초 이때 반등만 나올 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그냥 반등 이후에 더 큰 하락 나온다. 다 이랬어요. 그래서 개인들 위주로 엄청난 하락 배팅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물타기 하다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태인데 지금 상황은 또 정반대가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이거 조정 나와봤자 짧은 조정밖에 안 나온다. 이거 계속 간다. 이제 유동성을 폭발시킨 이 정책을 이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급반등을 보면서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라고 심리가 이제 이때 시기와 정반대가 돼가고 있어요. 저는 이 시기에서 이제 또 거꾸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거꾸로 이제는 물론 조금 더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다지 먹을 건 많이 없어 보이고 이제는 한번 시장을 좀 냉정하게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해야 되는 이제 좀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현상을 한번 볼게요. 일단 경제적인 관점입니다. 첫 번째, 가게들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빚으로 지금의 상황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죠. 그리고 만약에 하반기에도 경제 회복이 이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단 상반기는 빚으로 버텼단 말이에요. 그래서 빚으로 버틴 이후에 그 고비를 넘겨서 다시 회복 국면 들어가면 이 빚도 차차 갚아 나가면서 이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재정 정책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반기에도 경제 회복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큰 빚으로 버텨내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하반기는. 일단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기업들 입장에서 그리고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하반기에도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좀 지배적입니다. 실물 경제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안타깝지만 하반기 기업들의 투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기업들 비중이 기존보다는 좀 늘어났어요. 이 뜻은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얘기는 실제 많은 제품들 그리고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고용도 줄이는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어쨌든 기업들은 자기가 살 궁리를 찾아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정부의 초저금리 대출 이 혜택을 원래 이 취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은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이었습니다. 명분.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죠.
왜? 이 대출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신용이 필요합니다. 신용. 근데 이미 빚을 많이 늘린 사람들은 이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굉장히 적은 양의 대출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신용도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이런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혜택을 받은 계층이 있어요. 누구? 신용이 좋은 가게들, 기업들. 이 사람들은 취약계층이 받은 그 대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을 초저금리로 다 대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벌어진 상태. 왜? 튼튼한 사람들은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정책들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 당연한 겁니다. 리스크를 높이면서까지 많은 대출을 해줄 수가 없죠.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담보를 해줄 수 없는 취약계층들은 당연히 대출을 받는데도 금액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은 결국 더 취약해졌다. 얼마 못 버티고 또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 시대로의 전환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체질 개선이 함께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좀 더 빨리. 그래서 뭐 정부가 앞으로 돈을 쏟아내건 뭐 아무튼 뭐 4차 산업 관련해 많은 투자를 하건 상관없이 어쨌든 일몰 사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는 사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체질 개선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체질 개선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게 자본력입니다. 자본력. 자본력이 있어야 뭘 더 투자를 하고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환경을 구축할 그런 힘이 있겠죠. 근데 이 자본력이 없는 사업자들, 기업들은 4차 산업으로의 환경 구축을 통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환경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은 이 4차 산업 시대로의 그 전환기, 이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누군가는 망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다만 그 충격이 많이 클 거예요. 이 체제가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거는 결국 모두를 다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망하는 쪽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아남는 그 사람들이 나머지 시장을 다 잡아먹는 형태,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힘들어진다라는 게 저는 지금 실물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정부를 통해서 많은 지원이 뒤따를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는 않았죠. 일단 바닥을 확인을 하고 이제 회복시키는 정책으로 갔지만 지금은 기회비행 측면에서 이 신용의 크기 그리고 경제 규모의 크기를 감안했을 때 바닥까지 보고 나서 회복시키는 그 돈이 사전에 막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미리미리 계속 재정을 퍼붓는 형태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마냥 돈을 퍼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부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 선택과 집중은 이제 제가 앞서서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로드맵을 다 발표를 했잖아요. 어느 사업에 더 투자를 많이 할 것인지 결국 요겁니다. 이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국가가 발전하고 그리고 이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오는 시대를 맞이해야지 이미 지나간 시대에 계속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회복이 어렵겠죠. 그 부분. 그래서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좀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 세계는 좀 두 개로 쪼개지고 있다. 일단 혜택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 그리고 살아남을 자와 망할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 쪼개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더 많이 버는 자, 그리고 더 못 버는 자, 이렇게. 이거는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번 기업들이 이미 수치적으로 확인이 됐죠. 그래서 본격적인 양극화, 어떤 양극화냐? 모든 분야에 걸쳐 양극화가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단기적인 추세가 아니고 10년,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이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를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다수가 장기 불황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불황이랑 지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기업들의 투자 축소 가능성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마침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산기업에서 다 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R&D 활동 2차 실태 조사 결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대충 내용을 보면은 이 파란색은 이제 3월 달에 조사한 내용이고 주황색은 이번에 조사한 5월 달에 조사한 내용인데 R&D 투자 전망을 보면은 이제 기존과 유지하겠다는 이제 기존에 48%였어요. 근데 34.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줄이겠다. 원래 기존에는 34.9%였는데 38.8%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기존보다 좀 더 늘리겠다라는 퍼센트는 이제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3.9에서 7%로 늘어났긴 했는데 전체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 이쪽으로 좀 온 상태입니다. 축소. 여기가 이제 확대라고 보면 이쪽으로 조금 옮겨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R&D 인력 채용, 이건 이제 고용 관련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R&D 투자와 이제 비슷한 방향으로 왼쪽으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안을 수가 없죠. 다 기업들은 알아서 살공리를 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이 살 수 있는 거, 어쨌든 경제가 완전히 회복국면으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버틸려면은 나가는 돈을 줄여야겠죠. 결국 R&D 투자, 인력 이거 다 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모든 기업들이 다 줄인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이 폭을 보시면 뭐 54.6%였다는 거 이게 유지 국면이거든요. 유지 비중이 54.6%였는데 이것은 뭐 대폭 낮춘다 이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기존보다는 낮추는 건 맞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낮추는 건 아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왔기 때문에 정말로 잘 대처해야만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관점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일단 기회가 왔다라는 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긴 있는데 이게 자칫 엇박자 나면은 위아래 다 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은 뭐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대형 기업, 중견 기업들의 R&D 투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투자 규모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밝혔던 게 63.8%나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절반도 안 되는 수준. 이 깎인 절반이 감소 쪽으로 좀 이동이 됐어요. 나머지 수치는 이제 별 영향, 이제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 기업과 중견 기업의 R&D 인력 채용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과 이제 규모를 유지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61.1%였는데 지금은 45.6%까지 줄었습니다. 다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중소기업, 대형기업 뭐 다 할 필요 없이 일단 다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도 이제 마지막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진정이 되면서 코로나19가 R&D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생각은 3월 달보다는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긴 했지만 실제 그 투자하려는 그런 자세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좀 변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죠. 최근 기업 R&D는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그 재정 정책이 아니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뭐 정부 입장에서는 4차 산업과 관련된 그 R&D 투자는 계속 선택을 해서 늘려 나간다고 했으니까 이쪽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그래도 숨통이 트일 겁니다. 근데 4차 산업 분야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군 업종이 아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경제 말고 금융경제 관점에서 현상을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촉발시킨 거대한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시장은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월 초 상황과 좀 반대되는 심리가 지금 서서히 시장에 만들어지고 있다. 점점 상방을 노래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포모 랠리라고 하죠. 지금 내가 투자하지 않으면 소외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 유동성 공급 정책을 믿고 뭐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온 이 구간에서 랠리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 증권사에서 쏟아지는 그 섹터 관련 많은 보고서들이 있는데 다 전망이 좋아요. 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꼭 이런 거 나올 때 개인들 꼬드기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시장도 올라왔겠다. 증권사들이 이제 미리 선점했던 그런 종목들 그 중심으로 전망을 좋게 발표한다면 그 물량 다 개인들이 사갈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의 그 현물 장세는 기관도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 다 해먹었지만 기관들은 이제 현물 시장에서 좀 많이 해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상황. 그리고 지난 과정을 보면은 일단 3월 달에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의 큰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의 급반등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까? 저는 결코 그런 건 없다. 앞으로 시장 상황은 기존 사이클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연속적으로 계속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시장의 파도를 잘못하면은 정말 완전히 깡통을 찰 수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다음 변화도 마찬가지로 예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나올 가능성을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될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그 언택트 섹터 이쪽 섹터와 그 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백신 관련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기대감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의 그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이제 시장을 추가로 상승시킨다면 기존의 그런 기대감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에 따라서 뭐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오지 않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의 뭔가 악재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또 다시 또 다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초저금리 환경 이 상황에서 그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는 이런 정책 환경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많은 유동성이 증시를 완전히 떠나기는 이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박살이 나든 뭐가 나든 지금의 이 유동성 자체는 증시를 떠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게 뭐 부동산으로 가겠어요? 뭐 은행 예금으로 가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이 환경에서는 이 엄청난 유동성이 증시를 완전히 떠나기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큰 조정을 만드는 유일한 악재 그거는 이제 2차 대유행 또는 정치적인 이슈 특히 트럼프 재선 실패 이슈 이런 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큰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근데 이런 게 안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큰 조정은 안 나올 겁니다. 그냥 더 큰 상승을 위한 아름다운 조정 정도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트럼프 재선 실패 이슈 이거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 지금 미국 내에서 촉발되는 이런 시위들 어느 정도 이제 평화 시위를 좀 많이 전환되고 있긴 한데 지금 시위에 나온 사람들이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트럼프를 찍을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시위가 이제 미국 전역으로 다 확대가 된 상태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어떤 내용들이 계속 나오겠죠. 이제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 지지율 관련 이게 이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지지율이 계속 발표가 될 텐데 이거에 따라서 증시가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장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게 좋아요.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지금껏 이제 트럼프가 만들어 왔던 이런 질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의 정책 방향들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는 시장에서 이제 큰 변화 없이 기존 흐름대로 가는구나라고 인지를 하면서 불확실성이 하락한다라고 이제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트럼프가 지지율이 계속 나쁘게 나오고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좀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은 이것을 불확실성 증대로 받아들여요. 왜냐? 만약에 실제로 트럼프가 재선을 실패한다면 이제 기존에 끌고 왔던 모든 정책 방향이 순식간에 다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또 다른 환경에 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악재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지난 대선처럼 힐러리가 지지율이 높았다고 이제 대부분 다 발표했는데 실제 뚜껑을 까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지율에 따라서 이걸 얼마든지 시장에서 악재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중간에 지지율이 나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장의 우려감으로 분명히 적용이 될 거거든요. 트럼프 재선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지지율로 인한 그 우려감. 시장은 항상 기대감과 우려감으로 움직이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우려감 때문에 빠지고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차 대유행이 뭐 크게 발생되지 않고 2차 대유행이 온다고 해도 이제 컨트롤 가능한 수준에서 일어난다라고 조금 제한적으로 이거를 묶어버린다면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예측 못할 또 다른 변수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정치적 이슈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요거에 대해서 시장 움직임을 좀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6월달이 끝나면 하반기로 넘어가면 이 미국 대선 이 이슈로 시장이 한번 요동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금융경제, 뭐 실물경제 다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크게 통합적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이제 저의 관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대부분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어야 시장의 상승을 이성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시장의 펀더멘털을 유동성 정책으로까지 확장시켜서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4월 달인가요? 그때 한번 영상 말미에 한번 이렇게 언급한 게 있어요. 시장의 펀더멘털은 연준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유동성 정책까지도 시장의 펀더멘털을 이제 같이 편입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실물경제 꺾이더라도 이 유동성 정책에서 펀더멘털이 만들어지면 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비이성적이 아니고 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붕괴시키는 사건이 갑자기 나오거나 그러한 자금 흐름이 아니라면 유동성 정책에 우리는 계속 집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는 이미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10년간은 4차 산업시대에 적응하는데 실패하거나 또는 노력하지 않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은 계속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기 불황으로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살아남을, 이제 비중으로 따진다면 살아남을 기업들이 더 적을 거기 때문에 크게 퉁쳐서 느껴지는 것들은, 이게 경제가 나아지질 않는데? 라고 이제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런 불황이랑은 절대로 다르다.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을 계속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을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도 이제 볼 줄 알아야 된다. 반대로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는 분야를 찾아갈 겁니다. 실물 경제와 달리 시장은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4차 산업 시대 그 인프라 구축 요거는 계속 될 거예요. 우리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프라 구축뿐만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먹거리 그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유동성이 쏠릴 거다. 크게 본다면
뭐 부동산도 이제 앞으로 언택트 바람에 힘입어서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건데 주식시장도 양극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양극화가 온다는 뜻은 종목 선택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 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도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관점에서 본다면 대다수가 이제 지금의 시장 상승은 거짓이다.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정책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고로 시장도 바뀌었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기존 방식대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실물경제 그리고 금융경제 한번 다시 한번 각자 또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 모든 것들이 환경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뭐 시장이 돌아가는 게 바뀌고 메커니즘이 바뀌고 다 필요 없이 절대 바뀌지 않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도 한번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변하지 않는 시장의 절대 법칙 바로 소수결의 원칙입니다. 소수결의 원칙.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수가 바라는 방향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돌아간다면 주식시장에 대박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베팅하는 쪽으로 그 수익을 조금씩 나눠 가질 거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죠. 항상 다수가 돈을 잃고 소수가 수익을 봅니다. 소수결의 원칙으로 무조건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과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같이 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이제 에어컨 바람 너무 많이 쐬지 마시고요.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이제 이 여름을 맞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